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어제는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준비한 뉴스 메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김용판 무죄. 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축소 은폐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결과는 앞서 들으신 대로입니다. 법원의 판결, 여당은 환영했고 야당은 결국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오늘 이슈 탐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전 편집회의에 참석한 방송사 간부가 몇 시간 뒤에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이 사람이 몸담은 방송사의 윤리 강령에는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정치 활동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로 향한 사람은 KBS 메인 뉴스 앵커 출신이자 당일까지 KBS 보도국 문화부장이었던 민경욱 신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KBS 후배 기자들은 말문이 막히고 참담하다고 토로합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을 초대석에서 전화로 연결해 민경욱 대변인 둘러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남 위원장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한겨레신문 청와대 출입 석진환 기자를 연결해서 민경욱 대변인 취임에 관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반응과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아침 신문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 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예. 첫 소식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한 것, 이거는 민심 위반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자, 해임, 사퇴, 둘 다 물러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예.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 바로 해임입니다. 윤진숙 장관이 바로 해임이 된 경우입니다. 예. 공무원 징계를 보면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건데요. 파면 다음으로 매우 중한 징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임 이후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과는 달리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사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비교적 명예를 지킬 수 있고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진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죠, 보통. 예,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던 터였기 때문에 이번 해임의 파장 또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임 이유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뭐 다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선임하는 절차가 남긴 했지만 예. 박근혜 정부에게 미칠 타격은 상당합니다. 윤진숙 장관 경질은 한동안 잠잠했던 부실검증, 인사실패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홀로 인사의 문제도 재확인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장관을 발탁할 때 모래밭 속에 진주로 비유를 했었죠. 손수 인선을 챙기고 또 지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윤진숙 장관의 경질로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예. 진주라고 얘기했었죠.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예. 그 여수 기름 유출 사건 예. 때문에 이제 좀 실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GS 칼텍스가 예. 1차 피해자다. 예. 결국은 이제 윤진숙 장관 본인이 예. 어떻게 보면 1차 피해자가 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후순위를 밀렸네요. GS 칼텍스가. 예. 또 어민들이. 자, 근데 이 윤진숙 장관이 해임되던 날,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말이죠. 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 조상훈 국장 보시기에는 어떤 뉴스가 더 중하다고 보십니까? 어제 제가 JTBC 뉴스9을 봤는데요. 예. 윤진숙 장관 해임을 첫 곡지로 보도를 하고요. 예. 이어서 이제 김용판 청장 무죄 선고를 네. 보도를 했는데 예. 저는 좀 맥락이 있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이제 김용판 청장 무죄 선고가 좀 앞서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윤진숙 장관 해임은 저녁 때쯤에 예.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어떤 좀 정치공학적 맥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 또 JTBC가 사실상 이제 윤진숙 장관의 운명을 결정하다시피 했죠. 손석기의 뉴스9에 나와가지고 예. 결국 뭐 제가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언론이 주목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결국 윤진숙 장관 그야말로 결정타를 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어쨌든 그 JTBC로서는 윤진숙 장관을 톱뉴스로 다룰 만한데 그와 무관한 방송사 특히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방송 3사의 뉴스 편집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MBC는 윤진숙 장관 해임을 첫 번째 소식으로 그다음 댓글 사건 무죄 이거는 두 번째 뉴스로 예. 다루고 있고요. SBS는 거꾸로
국정원 사건 수사를 방해한 그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청장 소식을 첫 번째 톱뉴스로 다뤘고 그 다음에 윤진숙 해임을 다뤘습니다. KBS가 어떠냐? 이게 KBS가 재밌습니다. 6번째 꼭지로 윤진숙 장관 경질 소식이 나왔고요. 이건 또 해설 기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꼭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판 무죄 소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톱뉴스는 뭐였습니까? 톱뉴스는 DMZ 평화공원,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했던 사실상의 공약 아닙니까? 예. DMZ 평화공원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땡방 뉴스로 요즘 KBS가 아주 급격하게 색깔을 뚜렷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는 거 봐라, 이런 논조입니다. 제목 때문에 이거 뽑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간 요란했던 댓글 사건 수사방해 무죄, 이렇게 결론 났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1년간 요란했다.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1년 동안 쓸데없는 공방을 벌였다. 김용판 무죄 맞는데 왜 니들 그동안 시끄럽게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어감이 느껴집니다. 자,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댓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선거법 적용과 트위터 글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을 놓고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내부 갈등 끝에 항명 파동까지 겪었던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기사는 이렇고요. 예.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난리치던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이 결국 무죄.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가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이 사건은 작년 내내 국정원 댓글 문제와 함께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었다. 권은희 수사 과장을 일각에서 무슨 스타처럼 떠받들어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권은희 씨 주장은 사실과 어긋나고 검찰 주장도 검사의 추측에 불과했던 것이다. 앞으로 2심, 3심 재판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검찰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면 재판을 더 끌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예. 사설이 이어집니다. 김용판 무죄라는 얘기죠. 조선일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은희 나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 대선 개입 지시 혐의, 현재까지는 최상부로 거론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입니다. 그렇죠. 경향신문 오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검찰이 유죄로 이렇게 해서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 역시 유죄 판결 내릴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법원이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번 판결문에서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확대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기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재판부가 당시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추가 확대 수사가 필요함에도 서둘러 문재인, 박근혜 후보 관련 댓글은 없다라고 발표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했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 121만 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의 트윗이. 그렇죠. 78만 건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에 포함된 트위터 글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변호인의 지적에 따라서 재판부가 검찰에다가 공소 사실 정리를 요구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 121만 건에서 78만 건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다는 점, 이 검찰이 지금 공소유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 검찰 수사팀을 어떻게 흔들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입니다. 최종 책임자인 최동욱 검찰총장 바지 벗겨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 또 박형철 부팀장 지방으로 내보내고 징계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지금 수사팀, 원수사팀에서 남아있는 검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공소유지를 위해 쓰는 수사팀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해체시키다시피 한 박근혜 정권, 이 아래에서 과연 검찰이
원세훈의 공소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원세훈에게 유리한 판결이 또 난다면 김용판에 이어서 그럼 또 조선일보가 어떤 사설을 치를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침서봉대했다. 검찰이 그랬다는 거죠. 혼의 자식이 있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예, 지휘하는 검찰이. 예. 자, 한겨레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지요. 자, 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이다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말이죠. 게다가 필수 인원을 유지하면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레일이 투입한 대체 인력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까지 파업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말입니다. 아니, 적법하게 또 절차를 거쳐서 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파업을 했는데 코레일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했단 말이죠. 그 대체 인력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책임까지 모두 코레일 노조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격입니다. 예. 그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업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 파업을 해서 사측이 엉뚱하고 엉성하고 엉터리인 그런 대체 인력 투입했다 사고 내면 그 노조가 다 뒷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속 기소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검찰이 과연 원세훈 재판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이거 사실상 완전히 변해버린 결국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장악당한 이 검찰이 결국에는 이 원세훈 사건도 흐지부지하게 결국 무죄 판결로 나게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검찰에 속한 검사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검찰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지금 박근혜 정권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는 검찰인데 그 안에서 과연 이런 현 정권에게 엄청난 그런 타격이 될 수 있는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개입의 진상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자, 한겨레 8면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늘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원전 그거 하지 말자고? 야, 원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는 전기 어떻게 뒷감당할래? 특히 여름 같은 때 어마어마한 전력 사용량이 불가피한 에어컨 이거 못 돌려? 이게 바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명박 정권의 다른 에너지원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 주장을 했었죠. 석탄, LNG 뭐 이런 것들보다도 원전이 훨씬 더 발전 단가가 싸다. 이렇게 그동안의 주장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죠. 거꾸로 원전의 발전 단가가 석탄, LNG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예. 기존 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명시 암묵적 보조금까지 넣었더니 이게 그 킬로와트당 54에서 254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그 석탄의 발전 단가 62.3원 그리고 LNG 발전 단가 119.6원보다도 크게 웃돕니다. 자,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전 해체비 등 사후 처리 비용 증가를 고려해서 재산정한 원전 발전 단가는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계산한 이 사적 비용과 같은 킬로와트당 48.8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은 39.2원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니까 최대 254원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뭐 경제 논리로도 이제 원전 발전소 더 지어야 된다, 예. 가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먹히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원전이 왜 위험한지는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용 후 연료 원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전이 이제 가동돼 가지고 발전된 그런 전기들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료가 쓰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연료,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어떡하느냐. 이게 꺼지질 않아요, 이게. 꺼지질 않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 재처리 시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침이 될 이런 사용 후, 이런 핵연료,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산까지 따져보면은, 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또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한두 가지 기사 더 살펴볼까요? 네. 한국일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말이죠.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게 뭡니까?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계약을 하는 거죠. 사실상의 준정규직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 초등학교 돌봄 교실 그 강사들은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하기로 했는데 문용린 보수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이 전원 시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운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래놓고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준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자, 이 시간제로 바뀌게 된다면 이 수업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뭐하러 그 선거 때 공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재밌는 기사 하나 또 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작년 12월 19일에 당선됐던 사람이죠. 보궐선거에서 경남지사가 된 홍준표 지사. 홍준표 지사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안상수 전 대표가 이렇게 꼼수를 썼습니다. 안상수 전 대표가 경남지사에 나가기로 했죠. 당초에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하고 건곤일척의 큰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안상수 전 대표가 나 경남지사 안 나간다. 대신 경남지사가 되겠다는 박완수 창원시장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 놓고 본인은 창원시장으로 출마하겠다. 예. 이렇게 선회를 했단 말이죠. 자, 이 결국에는 홍준표 지사를 낙천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집권여당 대표 출신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요. 결국 이제 박완수 창원시장 경남지사 후보로 나가면서 박완수 후보와 연대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자 홍준표 지사의 그 반응이 예. 재밌습니다. 예. 보온병연대다. 보온병연대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민 PD였습니다. 예.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말로는 정홍원 총리 건의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으시고 윤진숙 장관을 해임 조치하셨습니다. 총리가 장관 해임을 건의한 것, 2003년 고건 총리가 당시 최모해양수산부 장관을 조치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당시 무엇 때문에 해임됐을까요? 1번 부적절한 언행, 2번 국정원 부정선거 무마, 3번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성추행 시비, 4번 사남인의 혼외 자식 적발.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最近一档连续的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산가족 상봉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또 북한이 약간 방향을 트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폭격기 훈련을 이유로 해서 남쪽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밝힌 입장만 가지고는 이산가족 상봉이 깨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대남 성명을 내놓은 후에 북쪽 상봉 불참자 명단을 남쪽에 보내온 걸로 봐도 일단은 남북 간의 심리전, 신경전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어제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던 5일 그저께죠.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다고 하면서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편대가 하늘에서 떠돌고 그 아래에서 신뢰를 쌓는다고 벌이는 연극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성명은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 마당에서 치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평양의 보육시설의 아이들 방에 구두를 신고 들어간 모습을 비판한 기사, 그게 조선일보에 어제 나왔는데요. 예.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최고존엄,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죠. 최고존엄을 헐뜯고 우리의 체제에 대한 비방 중상이 계속되는 한 이륙된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예.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 재고라고 썼었는데 북한의 성명 그 자체에 보면 이산가족 합의를 지목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륙된 합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재고한다고 해석하는 거는 100%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위 성명 발표에 대해서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응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깰 수도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의 걱정은 뭐 이해가 되지만 조금 좀 넘겨짚은 대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는 그저께 훈련이 통상하는 훈련이었고 또 24일부터 열리는 한미연합 합동훈련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서 훈련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 미군의 B-52 폭격기 훈련은 실제로 있었습니까? 예, 군산 직도 사격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미군 쪽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미국이 24일부터 하는 훈련에는 B-2 또 B-52 이 두 가지 폭격기를 안 보내기로 했고 그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북한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키 리졸브 또 독수리 훈련 이 기간을 피해서 아마도 미국이 따로 그저께 B-52 폭격기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게 북한의 레이더망에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에서 비공개로 한 훈련을 북한이 잡아냈다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의 레이더 감지 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제 있었습니다. 예, 그럼 따지고 보면 그저께는 이산가족 실무 협의하고 또 미군의 B-52 폭격기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실무 협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그래서 오후 2시쯤에 최종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52 훈련이 몇 시에 있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좀 상황을 따져보면은 이산가족 실무협의회는 남북 모두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나가진 않습니다. 다 적십자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산가족 합의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후 2시 전에 그 B-52 훈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훈련 사실을 북한이 감지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산가족 실무협의가 열리는 그 판문점까지 전파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예. 훈련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남북이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쪽의 일부 언론들이 북한이 앞에서는 뭐 이산가족 관련 합의를 해놓고 뒤에서는 합의를 깰 궁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전후 사정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면 북한이 훈련 사실을 알고도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예. 합의를 하고 평양에 돌아가 보니까 미군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제 국방위가 그런 경고 성명을 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 사전 준비는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작년 9월에 만나기로 했던 가족들 중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 이것을 어제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보냈으니까 북한도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쪽의 시설 점검단이 금강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상봉 행사가 정상적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봉 기간 내내 군사훈련 때문에 살얼음판은 거둘 수밖에 없는데요. 상봉 기간 마지막 이틀,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하고 겹치는 이틀 동안 상황 관리를 잘 하는 게 정부의 숙제가 됐습니다. 예,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대만 정상들 역사적인 만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올 10월에 베이징에서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마잉주 대만 총통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어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실렸습니다. 1949년에 중국 본토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하나의 성에 불과하다는 입장, 이른바 하나의 중국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의 당국자들의 만남도 장관급 회담 같은 것은 없었고 민간 사이의 만남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예. 또 대만 총통도 당연히 중국에서 보기에는 한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저 그냥 국민당의 주석일 뿐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요. 최근 5, 6년 동안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또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이제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국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당국자 간 회담이 먼저 열린다고요? 예,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장쑤성의 난징과 상하이에서 중국 대만 정부 당국자 간 장관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대만에서는 왕위치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 장관을 주임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사람이 나가고, 중국에서는 장주진 국무원 대만 판공실 주임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당국 간 회담을 먼저 몇 번 한 다음에 10월에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갈 것 같습니다. 마잉주 현 대만 총통이 들어서면서 중국과 대만이 사실상의 통일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대만판 햇볕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건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은 중국과 대만에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의 근거로는 증거 부족을 주로 들었습니다. 법원이 특검을 하라고 정치권에 권고라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선거구입니다. 마포을이죠. 정청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먼저 법원의 어제 판결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네. 어제 판결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권은희 과장,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과장과 거짓을 말하는 다른 경찰관의 숫자에 의해서 예. 판결을 내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적 정의도, 진실도, 그리고 양심과 상식도 모두 죽은 참으로 진실과 정의가 몸서리치게 서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단 몇 %라도 무죄 선고 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 7시죠. 광화문에 동아면세점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 해체 이런 걸 보면서 예. 혹시 무죄로 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일부 법사위원들하고 조심스레 소곤소곤 이야기한 바는 있지만 예. 혹시 그것이 입방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른 곳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는데 정말 한가닥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설마 정도로요. 예. 근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걸 보면서 이 정권은 못하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광화문 쪽에 가셔서 네. 대응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는데요. 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말씀하셨는지요? 어제 사실은 무죄 판결을 예상하고 촛불 집회가 마련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징역이 1년 나오든 2년 나오든 그 의미에 대해서 평가해보자. 예. 시국회의 주최 촛불 집회였고 제가 이제 연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2시 속보로 무죄 판결,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무죄 판결, 그리고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정황 증거, 자료 부족 뭐 등등 내걸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트위터를 자주 하는 편인데 한자밖에 처음에는 못 썼어요. 일본은 한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쭉 생각을 해 보니 재판부도 문제지만 결국은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 그리고 수사를 했고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알고 있는 윤석열 수사팀이 해체된 상태에서 공소유지가 되게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보면서 어느 누군들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어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쭉 보면 무죄를 꿰맞추려고 했다라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말씀하셨지만 그 법원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운 게 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네네. 이거였는데 다수결에서 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의 못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끝나고 민주당만의 단독 진실을 담은 대국민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예. 뭐 다 안 보이시죠? 네. 근데 발간사에 보면 셋째 이렇게 썼어요.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진실이 다수결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으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과 경찰청 분석관들이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예. 저희가 쓴 발간사와는 전혀 다른 경로를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다수결 원칙으로 설명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 재판에서는 정황 증거, 신빙성 부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은희 이번 어제 재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경찰청 수사팀장이 권은희, 검찰의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팀장 권은희와 검찰의 수사팀장 윤석열이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장이 배제되고 그렇지 않은 유관 관련자들의 증언이 인정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최초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수사과장이 키워드 분석을 100개를 요청했습니다. 예.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수서경찰서에는 디지털 분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라든가 닉네임 등을 통해서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경찰청에만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분석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키워드 100개를 적어서 이걸로 분석해달라 했어요. 근데 그걸로 분석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경찰청에서 100개 하지 말고 4개로 축소해서 보내라.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버티죠. 안 됩니다. 100개로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당일날, 발표 당일날 4개로 빨리 보내. 강제로 이렇게 지시한 거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서경찰서에서 4개로 분석해달라고 공문을 서울경찰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짜맞추기라는 증거고요. 2012년 12월 14일 날 밤 8시부터 그 후 15일 밤 8시까지 24시간 동안 댓글 흔적을 다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24시간은 발견됐던 댓글을 다 지웁니다. 이것이 정청래 주장이 아니라 경찰청 CCTV 동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녹화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댓글이 쏟아져 나온다. 이거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국정원 큰일 나겠지. 국정원 우리가 이것까지 찾은지 모르겠지.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하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 16일 날 밤 11시 허위수사 발표에 맞춰서 언론 보도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들을 삭제하는 그런 생생한 동영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초동 수사 때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사실은 분석만 의뢰했지 수사 전반적인 것은 지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들이 서울경찰청에서 철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특별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된 당사자는 이제 김용판 네. 전 서울경찰청장 뿐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나머지 수사팀들이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네. 법원의 판단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재 경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얘기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분도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19,882개의 자료를 손상시켰어요. 그러니까 딜리트 시킨 거예요. 이분이 2013년 3월 12일 사무실에서 PC에 저장되어 있던 국정원 사건 관련 문건 수십 건을 일괄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소가 됐는데 박정재 경감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8월 19일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직전 자료 다 삭제하고 지운 것, 딜리트한 것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정재 증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물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거 얘기하라니까요? 라고 다그치니까 박정재 경감이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그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순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너무나 많이 한 거죠. 명백하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초동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실제로 국회 청문회 증언도 있었어요. 그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은 안부 전화했다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수사 축소 외압에 대한 지시로 나는 받아들였다. 이런 증거들이 다 무시된 거죠. 예. 박정재 경감에 대한 그 재판은 언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청에서요 1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이것을 권은희 과장한테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은 줬다 그러고 권은희 과장은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남 위원장이 당일날 묻습니다. 경찰관들 13명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분석관들이 확인한 정치 선거자료 출력물이 분석이 종료되는 시점에 100여 쪽에 육박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는 12월 16일 날 밤 허위수사 발표가 있었던 날 모두 폐기되어 수소경찰서 수사팀에 전달이 안 됐다 하는 이런 사실들이 지금 재판부에서는 다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고 아쉬운 것은 저희 민주당에서 낸 이 500페이지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경찰청 허위수사 발표 이 자료만 판사가 한번 읽어봤어도 이런 무지막지한 무지몽매한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관심은 과연 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1심 선고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도 과연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봐서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김용판 청장의 판결과 원세훈 증인의 원세훈 피고의 판단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판은 이 허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댓글 흔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대선에 표심을 왜곡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허위 수사라는 것을 알면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또 수사를 축소해서 하라고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김용판의 가슴 속에 있는 양심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황 증거로 판단을 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물론 잘못됐지만 그러나 원세훈 재판은 증거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런 겁니다. 예. 어제 트위터 일본은 이제 이 한마디밖에 못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김용판 무죄 판결에 붙여 해서 좀 길게 쓰셨습니다. 핵심이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입니다.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쓰셨는데 정권 퇴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국기문란 불법 대선 부정선거 축소, 은폐, 허위수사 발표, 외압, 수사팀 해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중간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할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라든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결국은 불법 대선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깔아뭉갠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이러한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권력 불복종 운동, 정권 퇴진 운동 이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런 때가 드디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뭐 정청래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특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해 오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과연 그런가 이런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요즘 뭐 사실 김한길 대표하고 불편합니다. 사실은 뭐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친합니다. 최명길 여사도 눈에 밟힙니다. 그러나 사적인 소소한 인간적 관계로 공적인 대의를 그르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개인적인 부분은 눈을 질끈 감았고 그리고 공적인 입장에서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축의금, 부의금 타령할 땐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혁신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불법 대선 부정선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특검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 지금 야권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될 선명한 깃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새누리당이 왜 안 받을까요? 그것은 검찰청 압수수색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등등에 대해서 실제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서 연재욱 비서관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려면 청와대도 압수수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요했는지 등등을 알아보려면 법무부 장관실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국정원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국정원 메인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그것을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순조로운 국회 일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가롭게 보입니다. 예. 어제 판결 직후에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민주당의 입장, 또 당 지도부의 입장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특검이다 이렇게 어제 이제 결론을 내렸대요. 예. 그걸 몰랐느냐는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는 거죠. 저는 작년 12월 연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당 지도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목소리를 안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12월 연말 우리 야당으로서는 무기는 예산안밖에 없거든요. 예. 예산안과 특검을 걸고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한 게 예산안이라면 우리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특검이다 하고 두 개를 걸어놓고 둘 중에 다 하든지 다 하지 말든지 하고 벼랑 끝 승부를 벌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현 지도부에 현 당대표에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나서 저의 어느 신문 기자는 공격 본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공격 본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야당이 야당다운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당내 민주화 투쟁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에 앞서 민주당을 제대로 세우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특검 요구와 관련해서 뭐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제 예산안 연계 카드는 지나가 버렸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야권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앞으로의 카드가 있습니까? 제가 당대표라면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 그리고 국회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면 저는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어깨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원내외 병행 투쟁이 있었는데 네. 전면적인 장외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것은 찬반 투쟁하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찬성도 반, 반대도 반. 그러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거죠. 그냥 야당다운 야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기권인 거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 병행 투쟁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뉴스이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윤진숙 해양수사부 장관을 해임을 했습니다. 이게 좀 공교롭게도 김용판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있은 몇 시간 뒤의 일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진숙 장관 해임 시선 분산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무죄 판결이 안 나왔다면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잘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오늘 잘렸겠죠. 예, 저는 타이밍을 놓고 윤진숙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얄팍한 상술 이것이 먹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가 정치 혁신안, 네. 새정치 혁신안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 쪽 네. 신당 창당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밍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슈도 좋지 않았고 내용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소환제는요, 일단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대 때 김재윤 의원이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법 적용의 무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접은 내용입니다. 예. 말은 시원하죠. 국회의원도 소환하자. 국회의원도 중간에 끌어내자. 그런데 그것이 특히 국회의원 같은 이런 헌법 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거고요. 더 웃긴 것이 뭐냐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민들이 박수치죠.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독재 정부와 싸워서 만든 특권이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잖아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한 거 가지고 다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이거는 야당의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부당한 점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러면 사실을 적시했어도 명예훼손은 걸려요.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공익이냐 사익이냐는 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사익이었다. 정청래 개인 본인이 특이해서 그랬다. 그러면 저는요. 감옥 가요. 야당 의원이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발언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국민한테 그 순간 1분간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할 거예요?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했던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박계동 의원은 있잖아요. 그냥 본의장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비리 폭로 못하죠. 다 걸리죠. 이런 것을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순간에 반짝 포퓰리즘으로 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 앞서 김한길 대표 체제의 지도부 강하게 좀 비판을 해 주셨는데 뭐 선거가 이제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지방선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성적표. 성적표를 말하기 이전에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깃발로 치를 것이냐. 선명한 야당, 불법 대선 부정선거, 그리고 은폐 조작, 권력의 외압 이런 부분을 놓고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의금을 5만 원으로 할 거냐 3만 원으로 할 거냐 10만 원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여당하고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다시 조만간 빨리 짜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승부를 한다면 결국은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망 없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의 초대 주석인 호찌민 묘소에 헌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되어온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랬던 TV 뉴스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된 것에 대해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상봉 행사가 이루어져서 60년을 기다려오신 흩어진 가족들이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조이며 기다려온 이산 가족들을 위해 합의된 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실무진들이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으시고 윤진숙 장관을 해임 조치하셨습니다. 그가 지난해 10월 18일 마지막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면서 했던 클로징 멘트. 이번 가을 개편에 따라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앵커석을 내려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맏형 같은 KBS 뉴스의 진행자로서 정제된 언어로 믿음을 주는 의젓한 논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집단을 꾸짖을 때는 목소리를 더 준엄하게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소식은 웃으면서 전하려고 했지만 경직된 모습에 익숙해진 저로서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후임 앵커에게 넘기고 앵커석을 내려갑니다. 연부역강한 최영철 기자가, 최영철 앵커가 느낌 아니까 더 멋진 스튜디오에서 훌륭하게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걸 좀 편집해보자면 지난 3년 동안 저는 정제된 언어로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믿음을 주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주는 논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을 꾸짖을 때는 목소리를 더 준엄하게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후임 앵커에게 넘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 돼 팔려갑니다. 느낌 아니까.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KBS 앵커 출신으로 신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민경욱 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BS 앵커 출신 민경욱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아침 편집회의에 참여했고요. 오후에는 신임 대변인 내정자 신분으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KBS 윤리강령을 무시한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 직행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서 이명박 대선 후보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기까지 했다는 그런 사실이 덩달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그런지. 상당히 오래됐군요. 예. 일단 관련 규정에 관한 말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 관해서 행정적, 윤리적 어떤 규약이나 강령 같은 게 존재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과거서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기자사회 내부에서, 이건 좀, 도덕적 규범으로 좀, 선언적, 규범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KBS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KBS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예. 그 윤리강령에 따르면은, KBS 이미지를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서 TV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에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예. 이 윤리강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덕적 덕목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자사회에서도 과거에도 이제 이 기자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정치 권력으로.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과연 이게 정당하냐? 우리가 본래 직업적인 의무가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이 감시해야 될 우리들이 감시해야 될 대상의 품 안으로 바로 입장을 바꿔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됐었죠. 예. 그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재벌 홍보실에 기자들이 바로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또 그렇게 간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좀 서슴없이 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우려를 하셨던 거죠? 그럼요. 우리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자 출신 중에서 이제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 이런 걸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왕 갔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왕 갔으면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정파적인 입장에서 떠들지 말고, 그래도,
취재를 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기자 출신이라 하면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문은 더 앞장서서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눈초리 이런 거에 대해 무시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의 어떤 DNA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분들이 그 언론계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이 결국엔 그쪽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삼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배신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KBS 윤리 강령, 결국 이제 민경욱 대변인은 위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거 어겼다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KBS를 떠났기 때문에 KBS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윤리강령이라는 것들 뭐 도덕적 덕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징계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죠. 그거는 양심에 호소해야 될 일이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요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 네 양심에 맞춰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 민경욱 대변인이 KBS 사규에는 뭐 며칠 결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사규 있을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이 윤리강령이라는 이 징계는 할 수 없지만 도덕적인 양심적인 덕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KBS에서 뭐 징계를 하거나 기자사회에서 뭐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훨씬 더 큰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본인의 양심에서 계속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겠지만 기간 동안에도 무겁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징계보다 본인이 양심적인 문제로 훨씬 더 무겁게 스스로 느끼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좀 주목할 게 그 대변인 내정 발표 당일 아침에요. KBS 편집회의까지 이제 참여하고 오후에 이제 청와대로 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뭐 KBS 쪽이라든가 언론노조 차원에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물어본 건 없는데요. 좀 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꽤 긴 시간 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좀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지금 민경욱 앵커가 그렇게 청와대 대변인에 딱 맞게 급하게 들어갈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들한테 프로포즈 하면은 다 오케이 할 것 같은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좀 차근차근 준비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급하게 명절 전에 프로포즈를 했었고 민경욱 대변인은 명절 기간 동안에 생각해보고 오케이 했다라는 것인데 되게 급하게 진행되고 정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윤리강령 유배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 당일날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오전엔 기자였고 오후에는 대변인이었고 이건 일종의 코미디죠. 예. 깊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만하지 않은 그냥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청와대 사람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 정교하지 않고 진중하지 않은 부분을 가볍고 좀 잘못된 거를 오히려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본인 입장에서는 고별 인사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이번 청와대 인선 네. 어차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있어서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인선 배경이나 과정과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지요? 아니요. 전혀 들은 얘기는 없고요. 예. 좀 제 입장으로 보면은 언론 노조 입장으로 보면 되게 좀 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에 기자로 있는 분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변인 발표를 하고 또 그 사람은 가버리고 좀 황당하게 느끼고 있고요. 이게 왜 이랬을까? 그리고 자세히 알아볼 만큼 무슨 어떤 시스템적인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선하는 청와대나 또 이렇게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오전에 편집회의 참석했다 오후에 가버리시는 분이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참 너무 가볍고 너무 좀, 진중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또 알아보고 취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관련해서 윤리 강령 무겁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막상 이 윤리 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하거나 그럴 수단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유관 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있고 또 PD연합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요. 차제 언론인의 정치나 아까 말씀하신 기업 쪽 진출과 관련해서 공동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요번 일 가지고 저랑 다른 생각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다. 예. 라고 제가 민경욱 대변인을 좀 비판하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한편으로 논리는 당연해요. 기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자했으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윤리강령에 6개월 동안 하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라. 다음 일을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무조건 하지 말다가 가라. 이런 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예. 규정으로 정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그런 것 같아요. 기자라는 일이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려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기자 개개인이 도덕적인 덕목으로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자를 함부로 어떤 권력 감시 역할을 해서 갑자기 홍보 역할로 바꾸는 이런 시도들이 없게끔 하는 분위기가 중요하지, 그거를 규정으로 정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정치권이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언론인의 신분을 활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비판의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강 위원장님 보시기에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그런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잠깐 봤더니요,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첫 번째 제가 이 발표나고서는 코미디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축하 트위터입니다. 그 트위터에 보면은 저하고도 절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어디 출입을 하게 되면은 취재 대상과 절친이 되면 참 곤란하죠. 그죠? 출입처에서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시해야 될 기자가 취재원하고 절친이 돼버리면 감시할 수가 없고. 비판을 못하죠. 그렇죠. 감시를 못하고 어차피 홍보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그런 기자분들이 대충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 시절에 어떤 출입처를 가더라도 그 취재 대상과 잘 지내 오셨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특히 17대 대선에서 17대 대선에서 미국 어떤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자로서 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미국 정보기관에서 17대 대선 후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는 기자로 일하면서 취한 정보를 그냥 다 말해줬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권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해바라기로 쳐다보고 계셨던 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쭉 일하셨던 걸 보니까는 워싱턴 특파원 시절의 보도 내용도 그랬었고, 공영방송 기자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충실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이 결국은 그 양식의 문제이고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한마디 더 거치면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과정을 절대로 저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이런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잊어버리지 않고 봐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덕목을 위반한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강성남 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과 민경욱 전 KBS 앵커의 청와대 행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 청와대 출입 석진환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반응 그리고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석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민경욱 대변인 그 임명 사실 좀 처음 알려졌을 때 중수관에 있는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낮 1시 반에 이제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저희 통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인사를 미리 좀 예측을 한다거나 요즘 그렇게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변인 공석 사태가 한 달 좀 넘게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은 좀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민 대변인 발표 내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앵커를 그만둔 지 좀 저희가 된 줄 알았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지금 현직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는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되고 실제로 또 현직 문화부장이시고 아직 사표 수리도 안 됐다고 하고. 예. 또 그 전에 이제 위키리크스 이제 그 사건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이게 분위기가 좀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구나라는 게 이제 금방 감지가 됐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다음날 보도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나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언론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좀 스트레스입니다. 네. 민경욱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대변인 됐다고 인사를 네. 한 것 외에
그 예. 기자들 만나서 본인 임명과 관련해서 또 네네. 비공식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한 게 있습니까? 별다른 특별하게 비공식 설명은 없었고요. 예. 뭐 보도된 대로 설 연휴 직전에 통보를 받았고 따로 박 대통령과 인연은 없다. 그게 이제 전부였고 임명된 다음 날 이제 이런저런 비판적인 보도가 나왔을 때도 따로 이제 현직 언론인 신분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요. 예. 좀 그냥 기자들하고 나와서 별도로 백브리핑할 때 뭐 이제 자기 삶의 배경, 뭐 도시 빈민 출신이었고, 뭐 이제 아버지가 미군 구도닦기 출신이었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네. 예. 그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군요. 네, 잠깐 있었습니다. 네네. 그 대변인 맡아달라는 그 통보는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했습니까? 없었는데 저희는 뭐 김기춘 실장한테 아마 직접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밝히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기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 전에 뭐 다른 대변인 후보들 물색을 할 때도 예. 김 실장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제가 뭐 다른 경로를 통해 들었었거든요. 예. 직접 발벗고 좀 여기저기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뭐 인사위원장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랬을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한 바는 없습니까? 예, 뭐 이 수석이야 이제 일단은 민 대변인의 경력을 설명하면서 적임자라는 설명을 하는데 좀 많이 공을 들였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그 전에 하도 이정현 수석이 아침 저녁으로 워낙 대변인 역할까지 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좀 이제 민 대변인한테 많은 걸 위임하고 예. 민 대변인한테 많은 역할을 드리겠다. 그 정도를 설명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이제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에게 뭐 브리핑하거나 이런 기회는 좀 줄어들겠네요. 예, 이제 어제 오늘 아마 오늘 정도까지는 이제 민 대변인과 같이 이제 브리핑을 하러 오고요. 예. 예,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민 대변인 혼자 와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말씀하셨지만 네. 민경욱 대변인 선임되고 나서 그 다음날 신문이나 뭐 방송들 보면 예. 이번 인선에 대해서 꽤 문제의식을 가진 기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같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뭐 동업자 좀 보호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비판적인 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다른 온라인이나 SNS나 이런 데서의 이런 거는 좀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마 저희가 이제 보통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를 겪을 때 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인사를 또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윤창중 대변인 인사라든가. 예. 아마 그래서 좀 감각이 무뎌진가 하는 혼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 아마 방송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인한 경보수석이라든지 이렇게 방송 출신들이 지금 이제 청와대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신문이야 잘 아시다시피 지형 자체가 민 대변인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청와대 출입 기자와 그 대변인의 관계 어때야 된다고 보시고요. 현재 봤을 때 정상적인 그런 관계 설정이 좀 돼 있다고 보시는지 석 기자님 경우를 제가 엿듣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번 기자회견 때도 좀 지적이 됐었고 저희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과 대변인과의 관계를 묻는 데 있어서 이제 그전에 이정현 홍보수석의 역할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전에 김행 대변인이라든가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변인으로서의 재량권이라든가 역할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언론인 출신의 민 대변인이 어느 정도 좀 잘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지 자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변인을 통해서 워낙 그 청와대와 기자들이 접촉하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좀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또 대변인 통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뭐 민 대변인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예. 다른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청와대가 윤진수 해수부 장관 전격적으로 예. 해임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사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 좀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그 정홍원 총리가 오전에 대정부 질문 때 답변을 할 때는 윤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예.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기류가 변한 건데 저희 청와대 기자들은 청와대 그 박 대통령하고 사전 조율이 없으면 정 총리가 대정부 질문 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시 반에 정 총리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2시간 30분 만에 경질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네. 선거와 좀 네.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는 뭐 정청래 의원께서 그렇게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저희가 뭐 확인되지 않은 뭐 저희가 확인하기도 어려운 내용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워낙 또 그 윤 장관 5일 발언이 예. 뭐 어민이 2차 피해자다라고 하는 게 예, 실언이 워낙 컸기 여론- 때문에요. 예, 워낙 파급력이 컸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한결의 석진환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